안녕하세요. 저는 댄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엘레멘터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사전에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영상은 완전 초보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무것도 건너뛰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면 여러분도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 빌더인 엘레멘터를 사용할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하면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시각적 에디터로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테마와 무료 플러그인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비용은 호스팅 비용뿐입니다. 워드프레스와 엘레멘터에 가장 적합한 호스팅을 월 $3 미만으로 얻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수백 개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하는 방법과 엘레멘터를 사용해 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맞춤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호스팅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호스팅이란 단순히 웹사이트 파일을 저장할 서버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서버는 24시간 365일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항상 온라인 상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허스팅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허스팅글은 최고의 호스팅 제공업체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저렴한 곳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허스팅글은 워드프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3개의 호스팅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저희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호스팅 요금제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링크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약하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Claim Deal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허스팅글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금제가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이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호스팅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8개월을 선택하면 이 요금이 고정되어 가장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만 12개월도 시작하기에 충분히 좋은 조건입니다. 여전히 무료 도메인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 허스팅글에 가입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청구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결제 제출을 클릭하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허스팅글 온보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온보딩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여기 상단에 있는 허스팅글 로고를 클릭해서 바로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나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이제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파일 목록에서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어봅시다. 허스팅글에서 온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아서 열고 이메일 인증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증 단계가 완료되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게 되니 이제 나머지 두 탭은 닫아도 됩니다. 이제 이메일 인증까지 마쳤으니 호스팅 설정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도메인을 선택해 봅시다. 도메인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아직 사용 가능한 한 원하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메인 신청을 클릭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짧고 기억하기 쉬우며 아직 사용 가능한 .com 도메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허스팅글 워드프레스 튜토리얼의 약자인 HWP 튜토리얼로 해보고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메인을 찾으면 도메인 신청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도메인 등록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며 입력 후에는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인증을 해두면 잊지 않을 수 있으니 같이 해봅시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제목이 도메인 사용을 위한 이메일 주소 인증인 새 이메일을 찾아서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메일 인증을 클릭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이 두 개의 탭은 닫으셔도 됩니다. 이제 호스팅과 도메인 설정이 끝났으니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며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설정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는 본인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워드프레스로 구축하기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워드프레스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계정은 웹사이트를 관리할 때 사용할 계정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빈 사이트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여러분에게 조금 다르게 보이거나 계속하려면 테마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지금은 빈 사이트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 테마를 선택하세요. 이 화면에서는 방금 등록한 도메인을 선택해야 하므로 드롭다운에서 제 도메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내 타겟 오디언스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두어도 괜찮으니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워드프레스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웹사이트 백엔드로 변경을 하거나 페이지를 발행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설치하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호스팅글 섹션에 도착하게 되니 대시보드에서 홈을 클릭해 봅시다.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 타일들과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가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배너를 닫고 그 다음에 화면 옵션을 열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요소의 모든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 옵션을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테마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테마가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테마는 색상, 글꼴, 레이아웃을 제어하며 우리는 아스트라라는 인기 있는 무료 테마를 설치할 것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외모의 마우스를 올리고 테마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테마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스타를 입력한 후 마우스를 올리고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수백 개의 무료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웹사이트용 앱처럼 작동합니다. 휴대폰의 앱처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플러그인을 클릭한 다음 위쪽에 플러그인 추가로 이동하세요. 플러그인에서 Starter Template를 검색하세요. 이 플러그인이 보이면 지금 설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해서 Starter Templates를 엽니다. 여기서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엘리멘털가 옵션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셔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페이지 빌더로 엘리멘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할게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선택해야 합니다. 템플릿은 우리가 앞서 에이스트라를 설치할 때 선택했던 테마와는 다릅니다. 테마는 전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모습, 즉 색상, 글꼴, 모든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제어합니다. 반면 템플릿은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처럼 특정한 한 페이지만의 레이아웃을 제어합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둘러볼 수 있고 유료 템플릿은 프리미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료 템플릿도 많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페이지를 직접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려면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Planet Earth라는 템플릿을 사용할 건데 이 템플릿은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배우기에 좋고 다양한 업종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사이트 로고로 웹사이트를 맞춤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원한다면 글꼴 조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색상 팔레트를 실험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계속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선택 단계에서는 이 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보이면 여기서도 건너뛰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서는 실제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사이트 설정을 덮어쓰고 새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박스에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를 완료했다면 제출과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 과정은 1, 2분 정도 걸리지만 완료되면 여기에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홈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고 메뉴바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소개 페이지이고 여기는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이 페이지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바에서 우리 웹사이트 이름으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대시보드를 새 탭에서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Elementor, Starter Templates, 그리고 이메일 인박스를 닫겠습니다. 이제 방금 열었던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왼쪽 메뉴의 페이지로 이동하면 여기에서 우리 페이지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가 완성되고 테마, 플러그인, 템플릿까지 모두 준비되었으니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기에서 수정하고 싶은 페이지의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커맨드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만 일단 이 창은 닫고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내에서 다시 사이트 방문 링크로 가서 이것을 커맨드 클릭해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WP 관리자 바에서 바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었던 서비스 페이지는 닫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웹사이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패널을 닫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플로팅 구조 패널은 컨테이너와 요소들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홈페이지에는 4개의 주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구조 패널에서 컨테이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컨테이너가 화면 중앙에 오고 그 컨테이너는 이 마젠타색 윤곽선으로 표시됩니다. 이 메인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여기 회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또 다른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스페이서 하나, 헤딩 2개, 그리고 버튼 하나입니다. 가끔은 구조 패널을 닫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다시 열고 싶으면 커맨드 또는 컨트롤 키와 I를 누르면 패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패널을 닫은 상태에서 아무 요소나 우클릭한 다음 Structure로 내려가면 패널이 다시 나타납니다. 컨테이너를 이동하려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마젠타색 윤곽선이 보입니다. 컨테이너 핸들을 잡아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동을 취소하고 싶으면 커맨드 플러스 Z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구조 패널을 닫겠습니다.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면 기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이번에는 플렉스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와 그리디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칼럼 구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요소 추가 Add Element를 클릭하면 다시 위젯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 제목을 간단히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디터 위젯으로 새 단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젠타색 막대는 어디에 요소가 놓일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드래그해서 옮길 때마다 위젯이 어디에 배치될지 마젠타색 막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드래그해서 옮기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소를 삭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요소를 선택한 다음 구조 패널을 다시 열면 여기서도 해당 요소를 삭제할 수 있고 구조 패널에서 이 컨테이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전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X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경한 내용을 되돌리고 싶다면 엘리멘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작업 내역을 저장해 줍니다. 히스토리에 접근하려면 왼쪽 상단의 엘리멘터 로고를 클릭한 다음 히스토리를 선택하세요. 컨테이너 제거 작업을 클릭하면 컨테이너 삭제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작업을 선택하면 최신 버전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미리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핸들로 엘리멘터 패널을 접거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 탭을 닫고 엘리멘터 패널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페이지 보기를 선택하면 실제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현재는 임시 도메인에 있습니다. 이 창을 닫고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와 요소에 대해 이해했으니 웹사이트에서 자주 사용될 텍스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Earth로 되어 있는 제목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제목 편집 옵션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 안에는 콘텐츠, 스타일,
고급의 3가지 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탭에서는 제목을 Earthy에서 WordPres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직접 편집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원한다면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서 HTML 태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 탭에서는 제목의 시각적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정렬, 그리고 다시 가운데 정렬로 맞출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편집 메뉴를 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글꼴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 두께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미볼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대문자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을 일반, 이탈릭, 오블리크 중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장식 옵션도 있습니다. 곧 줄 간격, 자간, 단어 간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타이포그래피 섹션을 닫으면 스타일 탭에서 텍스트 스트로크, 텍스트 그림자, 블렌드 모드와 같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설정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색상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상 선택기를 클릭하면 헥스코드 색상에 접근할 수 있어서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창을 닫고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테마에 포함된 모든 색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웹사이트의 다른 요소들과 잘 어울리도록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 색상을 다시 테마의 대체 브랜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버 상태에서는 이 색상이 마치 제목이 링크인 것처럼 동작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About US 제목 아래에 있는 이 텍스트 에디터 요소로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스타일 탭으로 돌아가면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몇 가지 간격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에서 줄 간격, 글자 간격, 단어 간격이 텍스트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텍스트 에디터 스타일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고급 탭에서는 간격과 정렬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요소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텍스트도 일반 텍스트 요소처럼 편집할 수 있지만 버튼 자체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스크롤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실제로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삭제할 수 있고 요소 패널에서 새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탭에서 타입은 기본값으로 두고 여기 텍스트만 다른 텍스트 요소에서 했던 것처럼 변경하겠습니다. Get WordPress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튼은 방문자가 우리 웹사이트의 페이지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항목에서 이 버튼을 방문자가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설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contact라고 입력하고 이 부분을 지우면 연락처 페이지가 여기 나타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URL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텍스트 옆에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Font Awesome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Font Awesome 브랜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워드프레스를 검색하면 실제로 몇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아이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원한다면 텍스트와의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이제 스타일 탭에서 버튼의 외관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열면 새로운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25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텍스트를 굵게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자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해서 타이포그래피 창을 닫으면 버튼 텍스트 색상은 흰색이 마음에 들지만 실제 버튼의 색상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헥스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테마에서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조 색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박스 섀도우 항목 아래에는 버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좀 더 미묘하게 하고 싶다면 그림자의 확산 정도를 조절해서 버튼의 가장자리를 살짝 넘는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러 흐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항목에서는 그림자의 불투명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선택기와 박스 섀도우 옵션을 닫겠습니다. 테두리 반경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옵션인데 극단적으로 높이면 아주 둥근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미묘한 효과를 위해 5 정도로 설정할 거고 이 값들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서로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 항목에서는 버튼의 형태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체인 아이콘을 클릭해서 값의 연결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는 15픽셀, 좌우는 25픽셀 정도로 하면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허브를 선택하면 버튼의 호버 상태에서 어떻게 보일지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 섀도우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일반 상태에서는 그림자를 밝게 했었죠. 그래서 호버 상태의 박스 섀도우 기본값은 버튼이 더 어둡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버튼 호버 색상도 변경할 수 있으니 글러브를 클릭해 봅시다. 에이센트를 선택한 다음 이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편집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강조 색상이 더 어두워지고 저는 이게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 더 오래 걸리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전환 지속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심지어 호버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아요. 이제 또 다른 일반적인 요소인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배경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이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이미지들은 이미지 요소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 요소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익숙한 세 가지 설정 탭이 나타납니다. 컨텐츠 탭에서 이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템플릿에 포함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미 우리 사이트에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이미지 검색을 클릭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다시 업로드 탭으로 돌아가서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클릭해서 사이트에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사이트의 이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플레이스 홀더 이미지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 업로드한 이미지 중 하나를 클릭하면 위쪽의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이미지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 조절을 통해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90%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더 둥근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버튼에서 했던 것처럼 은은한 박스 그림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본 결과 이런 느낌이 괜찮아 보여서 이 컨테이너 안의 이미지들이 일관성 있게 보이도록 나머지 두 이미지에도 똑같이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이미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배경도 어떻게 보일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맨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선택하려면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하고 스타일 탭에서 배경 유형이 클래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색상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해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다시 선택하고 변경이 완료되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중요한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치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가운데로 위치하게 되지만 저는 이 요소들과 이미지 속 배경 산맥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이 컨테이너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상단 가운데로 변경하면 이 요소들 주변에 원했던 여백이 조금 더 생깁니다. 저는 첨부 방식을 스크롤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웹페이지를 스크롤해보면 이미지가 앞에 있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설정을 고정으로 바꾸면 이미지는 스크롤할 때 제자리에 머물고 컨테이너가 마치 움직이는 창처럼 작동해서 뒤에 고정된 이미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커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 가장 좋지만 만약 컨테이너로 바꾼다면 가끔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종횡비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첨부 방식을 다시 스크롤로 바꾸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버로 유지하겠습니다. 배경 오버레이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설정인데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경색을 검정으로 선택하고 슬라이더를 사용해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어떤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흰색을 사용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이 대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제목이나 버튼 같은 요소들이 더 잘 돋보입니다. 배경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미지를 지원하는 클래식 외에도 다른 배경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하고 각 색상의 위치, 슬라이더와 각도 슬라이더를 사용해 원하는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하나 선택해보면 색상 1이 색상 2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고 색상 1과 색상 2의 위치 그리고 각도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해서 비디오 배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산이 나오는 영상을 찾아왔고 이 링크를 여기에 붙여 넣을 예정입니다. 미리 찾아본 타임스탬프와 초를 알고 있으니 여기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 타임스탬프에 따라 선택한 영상의 해당 구간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비디오 배경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비디오가 로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배경 대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흰색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투명도를 50에 가깝게 올리면 제목과 버튼의 글자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 스크롤하면 배경 유형을 슬라이드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이미지를 선택해 갤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사진 몇 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갤러리를 만들고 삽입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 이 경고창은 닫겠지만 이미지를 무한 반복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서 지속 시간을 줄여 이미지가 더 빠르게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전환 효과와 지속 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래식 배경 타입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 요소, 유형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살펴봤으니 이제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상단바에 있는 페이지 드롭다운으로 이동해서 About 페이지를 선택해 봅시다. 프롬프트가 뜨면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여백, 마킹과 패딩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입니다. About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컨테이너에 도달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핸들을 클릭한 다음 고급 탭을 열어봅시다. 여기에서 여백과 패딩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간격을 조절한다면 여백과 패딩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각 콘텐츠 요소에 테두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패딩은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내부 간격이고 마진은 테두리 바깥쪽, 즉 주위의 외부 간격입니다. 우리 예시를 보면 이미 위쪽과 아래쪽에 약간의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쪽 패딩을 0으로 설정한 다음 화살표 키를 누른 채로 실시간으로 값을 올려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진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보고 이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간이 늘어나지만 이미지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다시 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 값들의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아니라 위쪽 마진만 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패딩을 추가하거나 마진을 추가하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패딩 값의 연결을 해제하겠습니다. 위쪽 마진을 늘리거나 위쪽 패딩을 늘려도 버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둘 중 하나를 바꿔도 특별히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 값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스페이서 위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요소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서를 찾아서 버튼 위에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선택하면 이 슬라이더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페이지 맨 위로 가서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탭에서 이 최소 높이 슬라이더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600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이 섹션의 위아래 공간을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600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요소와 컨테이너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컨테이너 내부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던 3단 레이아웃을 여기 About 페이지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레이아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기 위해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페이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3단 레이아웃이 우리가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About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1단 컨테이너 아래이자 2단 레이아웃 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플렉스박스와 그리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드는 2차원 레이아웃을 지원해서 제품 목록, 갤러리, 복잡한 디자인에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플렉스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는 간단한 행 또는 열 레이아웃에 가장 적합하며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도 보기 좋게 표시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순한 구조를 선택하면 첫 번째 컨테이너가 생성됩니다. 이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탭에서 Content FYD it가 Full Width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Add Element를 클릭해서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이 원래 컨테이너 안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것이 3개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므로 크기를 조정해서 맞춰주고 컨텐츠 너비가 전체 너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너비 값을 33.33으로 변경해 봅시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준비되었으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Duplicate를 선택하세요. 또는 Mesh에서는 Command 플러스 D, 윈도우즈에서는 Ctrl 플러스 D를 사용해도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들이 세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컬럼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려면 메인 컨테이너의 핸들을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방향을 row 가로로 바꿔주세요. 콘텐츠 정렬을 가운데로 맞추면 3개의 컬럼이 중앙에 정렬됩니다. 이제 3개의 컬럼이 준비되었으니 계속해서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Add Element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첫 번째 컬럼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 아래에 제목을 추가하고 그 아래에는 텍스트 에디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3가지 요소에 사이트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를 복제하려고 하므로 동일한 콘텐츠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의 콘텐츠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이 제목 스타일이 저 제목 스타일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제목의 설정을 여는 것입니다. 스타일,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해서 이 제목을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제목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스타일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2개의 다른 열에도 동일한 컨테이너 구조를 채우고 싶다면 이미 여기 있는 것을 복제하는 것이 빈 컨테이너에 처음부터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이 2개의 빈 컨테이너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삭제합시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제를 선택하거나 Command 플러스 D를 눌러 한 번 더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복제해서 컨테이너 간의 일관성을 만든 후에는 컨텐츠를 채우는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 안에 패딩을 추가해서 위쪽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한 다음 고급 탭에서 패딩 값을 연결 해제하고 위쪽에 50픽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레이아웃과 간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과 템플릿을 사용하면 디자인 작업이 훨씬 쉬워져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컨테이너 위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대신 스타터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고 싶지는 않고 대신 블록이라고 불리는 일부만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한 후 블록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추가해 보죠. 이번에는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중인 템플릿을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호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홈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 템플릿을 가져오고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검토하면서 필요 없는 컨테이너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페이지 템플릿에서 이 고객 추천사만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블로그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페이지로 가져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페이지의 대부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기본 글꼴과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요소 수준의 색상과 글꼴뿐만 아니라 전체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색상과 글꼴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은 워드프레스 전체 수준에서 해야 하므로 초안을 저장한 다음 웹사이트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바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글로벌 설정을 살펴보고 타이포그래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프리셋이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리셋을 선택해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지만 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문 글꼴과 제목 글꼴 모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 글꼴 내에서 본문 글꼴과 모든 제목 유형의 글꼴을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색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뉴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색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역 팔레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또는 다크 팔레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바꿔보면 적어도 우리 웹사이트의 이 영역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값을 유지하겠지만 이 각각의 색상도 모두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 색상들 아래에는 사이트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흰색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위로 다시 스크롤해서 한 번 더 뒤로 가면 버튼에 대해서도 비슷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튼마다 일일이 스타일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 이곳에서 모든 버튼의 스타일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 마음에 들면 게시를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닫고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다뤘지만 실제로 웹사이트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웹사이트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웹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한 다음 상단에서 태블릿을 클릭해 봅시다. 홈페이지를 스크롤해 보면 태블릿에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완전히 나쁘진 않지만 특히 상단 부분에서 요소들이 다소 비좁아 보입니다. 제목을 클릭한 다음 스타일을 클릭하고 타이포그래피를 수정해 봅시다. 모바일 아이콘이 표시된 설정은 우리가 변경하는 내용이 모바일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제목의 폰트 크기를 40으로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제목의 폰트는 20 정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바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제목의 타이포그래피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90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그대로죠. 마찬가지로 다시 모바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고급에서 이 설정이 모바일에만 적용된다는 걸 알면서 패딩을 늘려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유형에 따라 전체 섹션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About US 컨테이너로 내려가서
컨테이너 핸들을 선택한 다음 고급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반응형 드롭다운을 찾으세요. 여기서 모바일에서 숨기기를 토글하면 이 섹션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모바일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데스크톱으로 돌아오면 About You 섹션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모바일 보기에서 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데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서 이 엘리멘터 메뉴바에서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페이지가 생성되고 여기 페이지 설정을 위해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새 페이지의 제목을 Project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목이 초안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를 공개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해 페이지나 블록 템플릿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페이지의 컨테이너를 복사해서 새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열고 컨테이너를 복사하고 싶은 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예를 들어 서비스 페이지로 가서 상단 부분만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한 다음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해서 이 컨테이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를 하면 같은 섹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헤딩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Projects로 바꾸고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해보면 이 상단 헤더가 다른 페이지들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이지 편집을 클릭합시다. 이 창은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아스트라 설정으로 이동해서 아래로 스크롤의 고급 설정으로 갑니다. 투명 헤더 항목에서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 창을 닫고 저장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 이 페이지를 보면 이제 헤더가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새로 만든 프로젝트 페이지가 아직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려면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왼쪽 상단의 워드프레스 로고를 클릭합시다. 그런 다음 외모로 가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가장 최근에 만든 페이지 목록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메뉴에 추가를 누르세요.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방금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위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해서 하위 메뉴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설정이 마음에 들면 메뉴 저장을 클릭하세요. 해당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려면 여기 WP admin 바의 링크를 커맨드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새 탭으로 열어봅시다. 새 탭으로 이동하면 프로젝트 페이지가 이제 서비스 페이지 옆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아래로 스크롤한 뒤 프로젝트를 탭 형태의 하위 메뉴로 옮겨봅시다. 다시 저장하고 탭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서비스 아래 드롭다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이 링크들 중 어떤 것이든 제거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 드롭다운 중 하나를 열고 열리면 제거를 클릭한 다음 저장하면 메뉴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다시 이 위치로 옮기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이 메뉴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았으니 헤더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로고나 메뉴 색상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 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한 다음 헤더 빌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변경하려면 여기 또는 여기에서 사이트 타이틀 로고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Change 로고를 클릭하면 업로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제 로고는 권장된 자르기 영역에 잘 맞으니 크롭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미리 보기에서 로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도 레티나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고해상도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기기에서 이 한 가지 로고만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켜면 제 로고가 이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더로 로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이트 아이콘, 즉 파비콘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한 다음 사이트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일을 하나 더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용도로는 로고가 작게 보여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위해 따로 준비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자르기를 건너뛰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탭에서 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미리 보기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헤더 빌더를 선택하면 사이트 로고나 기본 메뉴 같은 요소의 위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중앙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나 아래 행으로도 드래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여기 두겠습니다. 이 메뉴 색상을 변경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투명 헤더를 클릭한 다음 디자인 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메뉴 색상 항목을 보면 텍스트 링크 색상을 일반 상태와 호버 활성 상태로 나눠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검정색이 마음에 들지만 이 색상을 제 로고 톤과 맞추려고 합니다. 그 헥스 코드를 복사해 두었으니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된 메뉴 항목이 제 로고 색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세요.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방금 헤더를 편집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웹사이트 푸터도 여기 맨 아래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X를 클릭해서 사용자 정의로 돌아가고 아래로 내려가 푸터 빌더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푸터의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서도 비슷한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 부분을 열어서 연도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22 대신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왼쪽 대괄호를 입력하고 current year을 쓴 다음 오른쪽 대괄호로 닫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현재의 연도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변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수정됐으니 헤더와 맞추기 위해 로고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를 클릭하겠습니다. 로고에서 교체를 클릭한 다음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열겠습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제 로고를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푸터 메뉴 옵션에 다시 접근하려면 뒤로 가기를 클릭하고 여기서 푸터 메뉴를 클릭하거나 바로 여기서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을 현재처럼 인라인으로 표시하거나 스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인라인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저를 닫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만족하게 되면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서 사이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로고를 클릭해서 워드프레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그인으로 가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고 라이트스피드 캐시를 검색합니다. LITE라고 입력한 후 이 플러그인을 찾아서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목록에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이트 작업을 할 때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웹사이트 성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멘터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직 따라오지 않으셨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면 허스팅글 호스팅을 10%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